삼촌,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그만 쉬세요. 어떻게 너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할아버지, 제가 구해드릴게요.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공동묘지. 13살 꼬마 소녀가 피투성이가 된 맨손으로 미친 듯이 진흙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흙구덩이 속에서 숨을 헐떡이던 노인은 자신을 향해 엉엉 우는 소녀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생전 처음 보는 이 가여운 꼬마의 눈물이 왜 이토록 뼈저리게 아픈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만사형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굵고 차가운 빗방울이 인적 끊긴 경기도 외곽 야산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어둠 속에서 기괴한 입을 드러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깊이 파인 흙 구덩이, 살아있는 사람을 집어삼키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무덤이었어요. 그 질척이는 흙구덩이 속에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처박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30년간 호령했던 대형그룹의 송재학 회장이었어요. 삼촌,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그만 이 무덤 속에서 편히 쉬시지요. 구덩이 위에서 우산을 쓴 채 내려다보는 남자. 다름 아닌 조카 송태준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송 회장이 친아들보다 더 금지옥엽 키웠던 핏줄이었죠. 그러나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조카는 자신을 키워준 삼촌을 산 채로 생매장하는 짐승 같은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퍽, 퍽. 무자비한 삽질 소리와 함께 차가운 진흙이 송 회장의 가슴팍까지 무섭게 차올랐어요. 조카 일당이 매정하게 발길을 돌렸고 멀어지는 엔진 소리와 함께 송 회장에게 남은 것은 철저한 어둠뿐이었습니다. 빗물과 흙탕물이 턱 밑까지 찰랑거렸어요. 믿었던 핏줄에게 배신당해 짐승처럼 죽어가는 신세라니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흐려지는 눈동자 위로 30년 전 화재로 잃어버린 하나뿐인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진아, 못난 애비가 이제야 널 만나러 가는구나. 송 회장은 서서히 눈을 감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야산 기슭을 힘겹게 오르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13살 소녀 은지였어요. 제 몸집보다 3배는 더 큰 낡은 리어카를 끌고 우비도 없이 비를 쫄딱 맞은 채 걷고 있었습니다. 공동묘지 근처 버려진 철거촌에서 젖은 폐박스들을 모으는 길이었어요. 13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섭고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천둥이 칠 때마다 은지의 얇은 어깨가 움찔움찔 떨렸어요. 그래도 은지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산동네 판잣집에서 지독한 폐병으로 피를 토하며 기침을 하던 아빠 때문이었어요. 내일 아침 이 박스들을 넘기지 못하면 당장 아빠의 약을 살 돈이 단 한 푼도 없었거든요.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살아온 은지에게 아빠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빠, 조금만 참아. 내가 꼭 약 사갈게. 은지는 꽁꽁 언 손에 입김을 불어가며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공동묘지 옆을 지날 때였습니다. 으윽. 거센 바람소리 사이로 가냘프고 기이한 신음이 은지의 귓가를 스쳤어요. 은지는 그 자리에 털썩 굳어버렸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쫙 흘렀어요. 캄캄한 무덤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니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소리가 집에서 알아누운 아빠가 고통스러울 때 내는 숨소리와 너무나 비슷하게 들렸거든요.
은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은지는 눈을 의심했어요. 반쯤 파묻힌 흙더미 위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가냘픈 신음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이다. 은지는 흙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작은 손톱이 깨지고 뾰족한 돌에 긁혀 피가 났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죽으면 안 돼요. 빗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은지는 마치 죽어가는 자신의 아빠를 구하듯 처절하게 흙을 퍼냈습니다. 밧줄을 풀어내고 재갈을 빼내자 송 회장이 컥 하며 참았던 숨을 토해냈어요. 흐릿한 시야 너머로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작은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추위와 공포에 덜덜 떨면서도 불안할 때면 늘 그러하듯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커다란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송 회장의 차가운 뺨을 적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고마움보다 먼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 가슴을 둔탁하게 때렸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우는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심장이 찢어지게 아픈 걸까요? 머리는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피 속 가장 깊은 곳이 먼저 반응하며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알고 있는 걸까?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피가 나는 은지의 작은 손이 송 회장의 차가운 손을 꽉 맞잡았어요.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했던 조카는 이 차가운 무덤에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 가난한 꼬마가 피투성이가 되어 자신을 살려내고 있었어요. 거센 비바람을 뚫고 은지의 낡은 리어카가 산동네 판잣집을 향해 아슬아슬하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 위에 누운 송 회장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이 처절한 만남 뒤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거대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과연 이 초라한 판잣집 끝에는 어떤 눈물겨운 기적이 숨어 있을까요? 은지의 리어카가 멈춰 선 곳은 산동네 가장 꼭대기,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한 판잣집 앞이었습니다. 아빠, 나왔어.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깡마른 남자가 마른 기침을 해대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은지의 아빠 우진이었습니다. 리어카 위에 쓰러진 낯선 노인을 본 순간 우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은지야, 이분이 누구시니? 아빠, 공동묘지에 묻혀 계셨어. 이대로 두면 돌아가실 것 같아서 모셔왔어. 우진은 잠시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맑은 아이. 이 아이가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진은 더 묻지 않았어요. 자기 몸조차 가누기 힘든 중환자이면서도 우진은 바닥에 쓰러진 송 회장을 부축해 방 안에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으로 눕혔습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우선 몸부터 녹이십시오. 자신이 덮던 유일한 솜니부를 송 회장의 목끝까지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절뚝이는 다리로 부엌에 나가 멀건 숭늉 한 그릇을 끓여왔어요. 따뜻한 숭늉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송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지독한 통증이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어요. 숭늉을 내미는 우진의 구분 등 기침을 참으려 주먹을 꽉 쥐고
가슴을 두드리는 투박한 버릇. 어딘가 아주 오래전에 본 것만 같았습니다. 우진이 숭늉을 후후 불어 식히며 멋쩍게 웃었어요. 맛은 없어도 속은 든든해질 겁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그 서글서글하고 따뜻한 눈웃음. 순간 송 회장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 웃음이 30년 동안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웃음과 왜 이리 닮은 것이냐. 도대체 30년 전 이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폭풍우가 지나간 새벽은 유난히도 차고 시렸습니다. 우진과 은지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송 회장은 밤새 단 한숨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 우진의 베개 밑으로 낡고 때 묻은 작은 헝겊 주머니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 안에서 영롱한 초록빛 무언가가 방바닥으로 굴러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송 회장의 온몸이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반쪽짜리 옷가락지였습니다. 부서진 단면이 날카롭게 남아있는 낙디낡은 옷가락지. 송 회장은 미친 듯이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진흙투성이 지갑 깊숙한 곳에서 30년 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또 하나의 반쪽짜리 옷가락지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두 조각을 맞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칵.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부서진 단면이 완벽하게 맞아들었어요. 이 옷가락지는 30년 전 아내가 아들 우진이를 낳았을 때 직접 끼워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징표였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화재의 밤, 불길 속에서 아들의 손을 놓치며 찢어지듯 부서졌던 바로 그 가락지였어요. 눈앞에 누워있는 저 깡마른 남자가 30년 전 제가 된 줄만 알았던 내 친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피투성이 맨손으로 나를 무덤에서 꺼내준 저 가여운 은지가 바로 내 친손녀였던 거예요. 송 회장은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고 방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우진아, 내 새끼야. 30년을 이 지독한 가난 속에서 어떻게 버텨온 거냐? 이 못난 애비가 죽일 놈이다. 그러나 뻗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어요. 조카 송태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 가여운 내 핏줄들을 절대 살려두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자식도 없이 세상을 떠난 회장님. 그러니 대형그룹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 되는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친아들이 살아있었다면요? 30년 동안 어딘가에 숨어 지낸 핏줄이 나타나는 순간 자신이 손에 쥐려 했던 전 재산과 대형그룹 전체가 한순간에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할지, 그 공포가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어요. 송 회장은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차갑게 다짐했습니다. 저놈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다오. 떨리는 손으로 옷가락지를 다시 떼어내어 우진의 헝겊 주머니에 몰래 넣어두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 폐지 팔아서 빵 사올게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은지의 해맑은 웃음을 바라보며 송 회장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어요. 그때였습니다. 산동네 입구에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고 있었어요.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아챈 송태준의 수아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판잣집을 향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과연 세 사람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침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이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산동네는 아직 빗물이 골목 구석구석 고여 있었어요. 그 질척이는 비탈길을 거칠게 밟고 올라온
검은 세단 세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어젯밤 공동묘지에서 시신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조카 송태준의 얼굴은 노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빈틈없이 파묻었던 삼촌이 살아있을 리 없다고 믿었지만 만에 하나라는 두려움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수하들을 풀어 산동네 전체를 이잡듯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빈집부터 샅샅이 찾아봐. 다친 노인네가 멀리 가진 못했을 거다. 고물상에 가려던 은지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사내 하나가 동네 할머니에게 사진을 들이밀며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얼굴. 어젯밤 비바람 속에서 자신이 리어카에 싣고 온 그 불쌍한 할아버지였어요. 저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를 잡으러 왔구나. 들키면 우리 아빠까지 다칠지도 몰라. 은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판잣집을 향해 숨가쁘게 뛰어갔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무서운 아저씨들이 할아버지 사진 들고 집집마다 뒤지고 있어요. 은지의 다급한 외침에 우진의 창백한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우진은 당장 송 회장의 팔을 붙잡고 부엌 한 구석에 있는 다락 벽장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르신, 얼른 이 안으로 들어가 숨으십시오.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진은 병든 몸을 이끌고 부엌을 돌아다니며 낡은 폐박스 더미를 차곡차곡 쌓아 벽장문을 교묘하게 가려 막았어요. 그 모습을 좁은 벽장 안에서 지켜보던 송 회장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겠다고 저 처참한 고생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으니까요. 쾅쾅쾅. 낡은 대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비좁은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이닥쳤어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침을 하던 우진이 은지를 품에 꽉 끌어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내들은 매서운 눈초리로 단칸방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곰팡이가 슬어 누렇게 뜬 벽지, 발로 차면 부서질 것 같은 낡은 밥상, 그리고 덜덜 떠는 병든 아비와 꾀죄죄한 어린 딸. 한눈에 봐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 하나가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부엌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바로 송 회장이 숨어있는 다락 벽장 앞이었습니다. 낡은 문틈 사이로 사내에 번쩍이는 구두 앞코가 보였어요. 송 회장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우진은 은지의 눈을 두 손으로 가리며 제발 저들이 그냥 돌아가기만을 속으로 수천 번 기도했어요. 사내의 거친 손이 다락을 가리고 있는 폐박스 더미를 향해 천천히 뻗어졌습니다. 저 박스를 치우고 문을 여는 순간 세 사람의 목숨이 모두 날아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어이, 그만 가자. 뒤에 서 있던 다른 사내가 코를 쥐어막으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퀴퀴한 곰팡이 냄새 맡아봐. 쥐새끼도 도망갈 판에. 그 콧대 높은 부잣집 영감이 미쳤다고 이런 곳에 숨어 있겠냐. 시간 낭비 말고 딴 집 뒤지자고. 박스에 닿기 직전이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사내는 쯧쯧 혀를 차며 대문 밖을 빠져나갔어요. 구둣발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평생 이 부녀를 짓눌렀던 지독한 가난이 역설적으로 할아버지를 완벽하게 지켜준 방패가 되어준 셈이었어요. 깡패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우진이 황급히 박스를 치우고 벽장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송 회장은 바닥에 엎드려 식은땀을 흘리는 아들과 파랗게 질린 손녀를 보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때 은지가 조용히 송 회장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요. 할아버지 모시고 산 내려올 때 공동묘지 쪽에서 검은 차들이 불도 안 켜고 몰래 빠져나가는 거 봤거든요. 근데 아까 저 아저씨들 차랑 똑같은 차예요. 송 회장의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밤길을 수도 없이 오가며 오가는 차를 몸으로 피해온 아이. 폐지를 줍느라 어두운 골목을 손바닥처럼 꿰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눈에 불 꺼진 채 몰래 내려가던 검은 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겁니다. 어른들도 무심코 지나쳤을 그 장면을 이 작은 아이는 놓치지 않았어요. 슬픔에 잠겨있던 노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태준이 이놈, 감히 내 아들과 손녀를 이토록 짓밟다니 내 놈의 숨통을 기필코 끊어주마. 송 회장은 흙 묻은 양복 안주머니를 천천히 더듬었어요. 기적적으로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는 묵직한 순금 만년필이 손끝에 잡혔습니다. 방구석에 굴러다니는 낡은 봉투 하나를 집어 자신이 살아있다는 내용과 판잣집의 주소를 꾹꾹 눌러 적었어요. 그리고 은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지야, 내일 아침 고물상에 가는 길에 이 봉투를 시장 어기 빨간 우체통에 넣고 오너라. 할 수 있겠느냐? 길을 걷다 우체통에 편지 하나 넣는 것. 아무 의심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손녀를 2번 다시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할아버지의 애달픈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고물상을 다녀온 은지가 숨을 헐떡이며 판잣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우체통에 넣고 왔어요. 잘했다, 우리 은지. 송 회장은 환하게 웃는 손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작은 어깨가 아직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고물상까지 뛰어가고 뛰어오느라 낡은 신발 끝이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마르는 기다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가 도착할 사람은 대형그룹 비서실장 박철수였어요. 30년을 회장님 곁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온 사람. 학생 시절부터 온 생을 바쳐 모신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명, 절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박철수뿐이라고 송 회장은 목숨처럼 믿어왔어요. 이틀 뒤 저녁이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박 실장이 편지를 받아든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살아계신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책상 앞에서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물 한 모금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실장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산동네로 올라왔어요. 낡은 판잣집 대문 앞에 선 그는 한참 동안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 허름한 판잣 쪽문 안에 대한민국 재계를 30년간 호령하던 분이 계신다는 사실이 도저히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바닥에 떨어진 연탄 쪼가리 하나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처마 끝. 그 처참한 광경이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불이 켜진 작은 창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 불빛 안에 회장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 실장은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한참을 서서 울었어요. 자신이 좀 더 일찍 눈치챘더라면 회장님이 저 지독한 가난 속에서 하룻밤조차 지내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그 자책이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어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박 실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차가운 바닥에 찌우며 오열했어요. 회장님, 제가 죄인입니다. 진작 낌새를 채고 막았어야 했는데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울 시간 없어.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송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눈가에 맺힌 것만은 끝내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송 회장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박 실장, 나 우진이 찾았어. 박 실장의 울음이 뚝 멎었습니다. 예. 박 실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30년 전 그 화재에서 살아남은 거야. 지금 이 집에 있어. 나를 구해준 은지라는 아이가 내 친손녀야. 박 실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닥을 짚은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옆방 쪽을 바라봤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숨소리. 저 안에서 잠들어 있는 두 사람이 회장님의 친아들과 친손녀라는 사실이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그러니까 태준이한테 절대 들켜선 안 돼. 저놈이 알게 되는 순간 저 두 사람은 살아남지 못해. 박 실장의 눈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신분을 밝히고 도련님과 손녀를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송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태준이가 아직 그룹 전체를 쥐고 있어.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저놈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내 아들과 손녀를 두 번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박 실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송 회장의 입가에 차갑고 단단한 선이 그어졌어요. 태준이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어야지. 그놈이 가장 자신만만한 그 자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무너뜨릴 거야. 사흘 뒤에는 대형그룹 긴급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송태준이 사망한 회장의 인감을 위조해 그룹 전체 지분을 자신의 이름으로 넘기는 마지막 절차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참이었어요. 그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송 회장이 살아서 모습을 드러낸다면요? 모든 것이 한 번에 뒤집히는 겁니다. 박 실장. 예, 회장님. 3일만 버텨줘. 나머지는 내가 처리한다. 박 실장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산동네 입구에 다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번에는 어제보다 훨씬 많은 수였습니다. 어젯밤 박 실장이 이 동네로 올라오는 것을 누군가 뒤에서 미행한 모양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본 우진의 얼굴이 흙빛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르신, 그놈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어귀를 완전히 막아서고 있어요.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달아날 시간도 숨을 곳도 없어 보였어요. 세 사람이 굳어버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송 회장의 손을 꼭 쥐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는 길이 있어요. 저 아저씨들 눈에 절대 안 띄는 골목이요. 폐지 주우러 다니면서 제가 다 외워뒀어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 동네 구석구석을 맨손으로 누비며 살아온 아이. 까만 눈동자에 서린 결연함이 어른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우진은 은지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섭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앞장서는 이 아이가 우진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13살 꼬마가 두 어른을 이끌고 있었어요. 과연 은지는 포위망을 뚫고 할아버지와 아빠를 무사히 이끌 수 있을까요? 은지가 앞장섰습니다. 낡은 리어카 하나를 끌고 나오더니 우진과 송 회장에게 빈 박스를 몇 개 들려줬어요. 할아버지, 아빠, 지금부터 우리 그냥 평소에 폐지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뛰면 안 되고요.
무서워도 저 아저씨들 눈 마주치면 절대 안 돼요. 13살 아이가 하는 말이었지만 두 어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사내들이 막아선 큰 길 반대편 가파른 돌계단 아래로 이어지는 좁고 어두운 뒷길로 접어들었어요. 폐지를 주우러 다니지 않았다면 있는 줄도 몰랐을 산동네 숨은 골목이었습니다. 사내들은 큰 길 쪽만 막아서고 있었어요. 설마 저 좁고 가파른 뒷길로 노인이 내려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겁니다. 은지는 리어카를 끌고 사내들 눈에 보일락 말락한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그저 아침 일찍 폐지를 모으러 나온 가난한 부녀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내 하나가 이쪽 방향을 힐끗 돌아보는 순간 은지는 리어카를 멈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길가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손은 익숙하고 천연덕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사내의 시선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세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옆에서 우진이 심한 기침을 참느라 입을 틀어막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은지가 재빨리 돌아보며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빠 괜찮아? 우진은 힘겹게 눈을 끔뻑이며 답했습니다. 응, 걱정하지 마. 송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저미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비가 딸 걱정에 제 고통을 꾸역꾸역 삼키고 딸이 아비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두려움을 지우는 이 풍경. 30년 동안 서로를 모른 채 이렇게 살아왔을 부녀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내가 곁에 있었더라면, 단 하루라도 일찍 찾아냈더라면 그 자책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좁은 뒷길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1시간쯤 지난 뒤였어요. 산 아래 시장 골목에 접어들자 은지가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됐어요. 저 아저씨들이 여기까지는 못 따라왔을 거예요. 우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았던 기침을 터뜨렸어요. 컥컥 컥컥. 피가 섞인 기침이었습니다. 은지가 아빠 등을 두드리는 동안 송 회장은 말없이 아들의 등에 손을 얹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등에 손을 얹는 순간이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저 낯선 어르신의 손길에 고개를 숙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 한없이 여리고 선한 웃음이 송 회장의 심장을 산산이 부숴놓았어요. 우진아, 조금만 더 참아라. 이 못난 애비가 곧 모든 걸 되돌려 놓을 테니. 골목 한켠 낡은 포장마차 처마 밑에 세 사람이 나란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은지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구겨진 100원짜리 동전 2개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따뜻한 거 드세요. 자판기에서 뽑아온 캔 커피 하나. 송 회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최고급 음식만 먹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차갑고 달달한 캔 커피 한 모금이 지금까지 마신 어떤 것보다도 가슴 깊이 뜨겁게 내려갔습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 동전을 털어 건네는 따뜻함이었으니까요. 우진이 기침을 삼키며 은지의 머리를 쓸었어요. 우리 은지, 오늘 진짜 용감했다. 은지는 아빠 품에 얼굴을 묻으며 겨우 웃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빠가 옆에 있는 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 만난 날부터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핏줄인지를 아직은 알지 못했어요. 시장 어기 공중전화 앞에 멈춰선
송 회장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박 실장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이사회 당일 건물 입구에 차 한 대만 대기시켜줘.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갈 거야. 수화기 너머로 박 실장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경호 한 명도 없이 들어가시다가 만약 경호 따윈 필요 없어. 내가 살아서 나타나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송 회장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은지가 조그만 손으로 송 회장의 주름진 손등을 꼭 쥐었어요. 할아버지, 꼭 이기고 오셔야 해요. 저랑 아빠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어린아이의 그 말이 100마디 다짐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송 회장은 대답 대신 은지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 천천히 놓았어요. 이틀 뒤 대형그룹 이사회장. 그 묵직한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30년의 배신과 고통이 단번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초라한 시장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을 은지와 우진에게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너희가 내 잃어버렸던 가족이었다고요. 과연 송 회장은 살아서 그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이사회까지 하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마련해준 시내 외곽의 작은 여관방. 산동네 판잣집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허름한 방이었어요. 은지는 낡은 이불을 아빠 어깨까지 끌어당겨 덮어주고 이내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한 탓인지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우진도 눈을 감았습니다. 송 회장은 두 사람 곁에 앉아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아들의 거칠게 부푼 손등을, 손녀의 잠든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 손이 30년 전 불길 속에서 놓쳤던 그 작은 손과 이어진 손이었어요. 이 얼굴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을 거라고 혼자 믿으며 30년을 버텨온 그 얼굴이었습니다. 송 회장은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어요. 송 회장은 두 사람이 든 이불 위에 자신의 외투를 조심스럽게 덮어줬어요. 빠져나갈 방 안냉기가 걱정됐거든요. 그러고는 다시 두 사람 곁에 앉아 기나긴 밤을 버텼습니다. 아들과 손녀 곁에서 보내는 첫 밤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핏줄 곁에서 숨을 쉬는 밤이었습니다.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 무렵 우진이 낮은 신음을 흘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는 소리였어요. 송 회장은 조용히 물을 떠와 우진의 입가에 대줬습니다. 우진이 흐릿한 눈을 뜨며 중얼거렸어요. 어르신은 안 주무셨어요? 괜찮아. 노인네는 잠이 없어. 우진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은지가 살려줘서 은혜 갚는 거지, 뭐. 그것뿐이에요? 우진의 눈이 흔들렸어요. 처음 이 어르신을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고 먹먹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선 어르신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차오르는 건지 우진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희랑 우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멈췄어요. 송 회장은 눈을 감으며 흔들리는 가슴을 꾹 눌렀습니다. 지금 말하면 안 됐어요. 태준이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이 순간에 진실을 꺼내면 아들과 손녀가 또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었거든요. 그냥 자게 내일 이사회 끝나면 하고 싶은 말 다 할 테니까. 우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게 라는 그 짧은 말이 왜 이렇게 따뜻하고 든든하게 들리는지 몰랐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 눈빛이, 그 손이, 모든 것이 당신이라고. 온몸이 울부짖고 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내일 이사회가 끝날 때까지는 딱 하루만 더요. 이사회 당일 아침이었어요. 박 실장이 마련해준 정장으로 갈아입은 송 회장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사이 수염이 텁수룩하게 자랐고 얼굴은 반쪽이 됐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던 그 시절 그대로였어요. 그때 은지가 다가오더니 까치발을 들고 넥타이를 메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서툰 손이 넥타이를 이리저리 잡아당기는 동안 송 회장은 꼼짝없이 서 있었어요. 넥타이 매는 법을 가르쳐줄 아비가 없었을 텐데 이 아이는 어떻게 이리 야무진 걸까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송 회장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 됐어요, 할아버지. 은지가 뒤로 물러서며 환하게 웃었어요. 삐뚤어진 넥타이였지만 세상 어느 명품 넥타이보다 소중했습니다. 우지는 벽에 기댄 채로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왜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할아버지, 막 문을 나서려는 송 회장의 뒤로 은지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꼭 돌아오셔야 해요. 약속이에요. 송 회장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돌아서면 눈물을 보일 것 같았거든요. 알았어. 짧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운 서울 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 멀리 대형 그룹 본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았어요. 판잣집 창문 너머로 보이던 그 작은 불빛, 리어카를 끌고 새벽 어둠을 걷던 그 아이. 이 두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그 건물. 그곳에서 지금 이 순간 조카 송태준이 마지막 서명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송 회장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태준아, 이제 끝내자. 과연 이사회장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은지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눈이 빠지도록 바라봤어요. 자가지다, 자가지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순간 은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꼭 돌아와. 내가 믿는 사람은 꼭 돌아오거든. 비가 와도 아빠가 돌아올 거라 믿었고 아빠가 병원에서 깨어날 때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우진이 창가로 다가와 은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기다려보자.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인지 몰라도 저 어르신이 꼭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대형 그룹 본사 로비, 유리 천장 아래 대리석 바닥이 차가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바쁜 발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그 익숙한 풍경 앞에 송 회장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아침마다 이 바닥을 밟았었어요. 이 로비에서 웃고 싸우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어도 그 눈빛만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힐끔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다시 한번 눈길을 주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렸어요. 저 어르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수십 명의 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회장님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건물 전체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러나 정작 송 회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가 열리고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그 모든 문을 지나오는 동안 머릿속에는 단 한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공동묘지에서
작은 손이 차가운 흙을 파헤치던 그 장면. 이사회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 밖에서 박 실장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송 회장을 발견한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은 눈빛을 나눴어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 박 실장이 조용히 회의실 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안에서는 송태준이 이사들을 향해 여유롭게 웃으며 서류를 돌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지분 이전을 완료하면 대형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사들이 서류에 시선을 떨궜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회장은 죽었고 후계자는 앞에 당당히 서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야윈 노인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처음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을, 30년을 그 눈빛 아래서 일해온 이사들은 단 1초 만에 알아봤어요. 회장님? 이사 한 명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하나, 둘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 안에 묵직하고 거대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송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류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삼촌은 죽었어. 내가 직접 확인했다고. 직접 확인했지. 송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그런데 살아있다. 덕분에 여러 가지를 알게 됐어. 송 회장은 천천히 이사회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저 자리에 앉아온 사람을 감히 막을 수 없었거든요. 이사 여러분, 저는 조카 송태준에 의해 경기도 외곽 야산에 생매장당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 서류는 전부 가짜입니다. 제 도장을 몰래 훔쳐 찍은 거예요. 사흘 전 저는 이미 법원에 가서 이 서류가 무효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 놓았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법원에서 받아온 공식 서류였습니다. 이 봉투 하나로 송태준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사들이 하나둘 송태준에게서 시선을 거뒀어요. 이건 말도 안 돼. 태준아. 송 회장이 처음으로 조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지독히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친자식 없다고. 너를 내 자식처럼 키웠어. 그런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 한마디에 송태준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송태준은 무너졌어요. 분노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표결로 송 회장의 복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어요. 30년간 쌓아온 것을 단번에 무너뜨리려 했던 자는 끌려나갔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노인은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송 회장의 머릿속에는 이사회도 회사도 없었어요. 여관방 창가에서 눈이 빠지도록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은지와 우진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꼭 돌아오겠다고요. 회장실 복귀 서명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는데 걸린 시간은 2시간이었어요. 2시간 동안 수백 명이 악수를 청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송 회장의 마음은 이미 여관방에 가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차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어디로 가십니까? 알잖아.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차창 밖으로 스치는 골목들을 바라보며 송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겨우 며칠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30년의 외로움이
어떻게 녹아내렸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폐지 냄새 가득한 작은 방, 멀건 숭늉 한 그릇, 삐뚤어진 넥타이, 컥컥거리는 기침 소리, 피투성이가 된 작은 손,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호사보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냄새였습니다. 어떤 대저택도, 어떤 만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었어요. 차가 여관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지의 작은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볼이 발그레하게 익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삼켜왔던 그 말을요. 과연 두 사람 앞에서 송 회장은 어떤 말을 꺼내게 될까요? 송 회장이 여관 문을 열었습니다. 은지가 창가에서 돌아서는 순간 와락 달려와 송 회장의 허리를 두 팔로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작은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기어이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왔어. 약속 지켰잖아. 송 회장은 처음으로 은지의 등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아이의 등이었어요. 이 아이가 공동묘지 흙 속에서 자신의 손을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폐지 냄새, 숭늉 냄새, 빗속의 진흙 냄새, 그 모든 것이 이 아이의 냄새였어요. 30년을 찾아 헤맨 내 피부치의 냄새였습니다. 우진이 벽에 기댄 채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르신, 이기셨어요? 이겼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우진은 느꼈습니다. 송 회장이 자리에 앉았어요. 은지가 양옆에 찰싹 붙어 앉았고 우진도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송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수십 년간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인이 말 한마디를 앞에 두고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진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진의 눈이 흔들렸어요.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이름을 알 리 없었는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알지? 내가 태어나던 날 아침 내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니까. 방 안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은지가 고개를 들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할아버지, 송 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우진아, 나는 송재학이다. 우진은 베개 밑 헝겊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반쪽짜리 옷가락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걸 찾고 계셨나요? 송 회장의 눈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안주머니에서 나머지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붙이자 찰칵 소리 없이 하나가 됐어요. 우진은 그 완전해진 가락지를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반쪽 가락지를 왜 이렇게 소중히 품고 살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우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30년 전 화재로 너를 잃은 대형그룹 회장 송재학, 내 아버지다. 우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라고요? 그래. 저는 불길 속에서 살았어. 누군가 너를 구했고 나는 30년 동안 너를 찾았다.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어릴 때부터 꿈에서 봤던 얼굴, 불길 속에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기억나지 않는 기억 속에 늘 어른거리던 그 손, 그것이 눈앞에 이 노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꿈에서 자주 보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커다란 손이 자신을 향해 뻗어오다가 끝내 닿지 못하고 사라지는 장면.
잠에서 깨면 늘 얼굴이 젖어 있었어요. 그 손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어 그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예요? 송 회장이 은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래, 은지야. 너는 내 친손녀다.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은지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처음 봤을 때 왜 이렇게 살리고 싶은지 몰랐거든요. 다른 아저씨들 힘들어해도 그냥 지나갔는데 할아버지는 못 지나쳤어요. 왜 못 지나쳤어?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뛰었거든요. 송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핏줄은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어요. 머리는 몰라도 피가 먼저 알았던 겁니다. 은지는 잠깐 멈춰 섰다가 이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송 회장의 목을 껴안았어요.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우리가 가족인 거. 그 말에 송 회장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진도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세 사람이 좁은 여관방 안에서 부둥켜 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은지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해맑게 웃었어요. 우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생 아버지라는 단어가 자신과 관계없는 말인 줄만 알았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라며 그 단어가 나오는 책 페이지는 일부러 넘겨버리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름 석자만큼은 꼭 기억해뒀던 아이였습니다. 송우진. 그런데 지금 그 단어가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응, 같이 살자. 그 짧은 약속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허름한 벽지 위에 석양이 붉게 물들었어요. 30년의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세 사람이 함께 맞이할 새로운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송 회장은 일찍 눈을 떴어요. 맞은편에서 우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얼마나 울었는지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은지는 두 사람 사이에 쏙 파고들어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송 회장은 한동안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어젯밤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30년의 이별이 끝났다는 것을 세 사람 모두 몸으로 느꼈으니까요. 은지의 자는 얼굴이 어젯밤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아마 꿈속에서도 웃고 있을 거였습니다. 평생 아빠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아이가 처음으로 등을 기대고 잠든 밤이었거든요. 할아버지라는 든든한 등이 생긴 밤. 아침을 먹으러 나온 여관 식당. 주인 할머니가 내어준 된장찌개와 밥. 은지가 숟가락을 들며 눈을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여기 밥 맛있어요. 그래. 네. 할아버지 집은 밥이 더 맛있어요? 송 회장은 잠깐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맛있지. 근데 오늘 이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다. 우진이 조용히 국을 떴어요. 밥상 앞에서 셋이 나란히 앉은 풍경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인데 오래된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송 회장이 우진을 불렀습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해. 우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데 신경 쓸 때가. 내 말 들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박 실장이 준비해둔 차가 여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진료실 앞에서 은지가 우진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아빠, 이번엔 꼭 나을 거야.
할아버지도 계시잖아. 우진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진료 결과는 생각보다 나빴어요. 폐 손상이 이미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말했어요. 이 정도면 지금 당장 수술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손 쓰기 어려웠을 거예요. 송 회장은 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비용은 걱정 마시고요. 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그런 큰 돈을. 돈 얘기 다시 꺼내면 30년 밀린 용돈 다 청구한다. 은지가 빵 터졌습니다. 아빠, 30년 밀린 용돈이면 얼마야? 많이. 나도 받아요? 너는 이자까지. 은지가 두 눈을 반짝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이 소리내어 함께 웃었어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우진이 수술실 입구 앞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송 회장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있었어요. 아버지,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 단어를 소리내어 불러봤어요. 저 무섭습니다. 무섭지. 수술이 무서운 게 당연하지. 우진은 피식 웃었어요. 아버지는 하나도 안 무서우세요? 무섭다. 송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생 찾아다닌 아들을 이제 겨우 찾았는데 또 잃을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 우진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자신의 손 위에 가만히 얹혔어요. 그 손의 온기가 30년의 빈자리를 천천히 채워왔습니다. 복도 끝 소파에서 은지가 쪼그려 잠들어 있었어요. 송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지에게 자신의 외투를 덮어줬어요. 판잣집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따뜻한 것을 손녀에게 건넸습니다. 누가 데려다 재워야 하는데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30년이나 찾아 헤매다 겨우 앉은 자리였으니까요. 병원 복도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이 보였습니다. 별을 보며 혼자 우진을 찾아달라고 빌고 또 빌던 날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기도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있는 이 복도가 세상에서 가장 환한 곳 같았어요. 폐지 리어카와 판잣집과 차가운 진흙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 차갑고 하얀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가족이 되고 있었습니다. 송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 만난 날 밤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주던 아들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할 차례였습니다. 수술 잘 끝나면 우리 집에 가자. 집이요? 그래. 너의 집. 우리 집.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들썩였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자리가 드디어 채워지는 소리였어요. 우진은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30년 세월이 새겨진 주름, 그 주름 하나하나가 자신을 찾아 헤맨 흔적 같았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깊었어요. 송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과연 수술은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은지는 수술실 앞 의자에서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송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시간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란히 앉아 초록빛 수술실 표시등을 바라봤습니다. 은지가 조용히 송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송 회장은 그 손을 꼭 쥐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 계세요? 예.
은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앞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은지의 무릎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주저앉으려는 은지를 송 회장이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다 됐다. 이제 다 됐어. 회복실에서 눈을 뜬 우진이 처음으로 본 것은 침대 곁에 앉아 졸고 있는 은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옆에 송 회장이 꼿꼿하게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안 주무신 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송 회장이 눈을 떴어요. 일어났어? 예. 아프냐?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어느 긴 대화보다도 따뜻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이었어요. 박 실장이 준비한 차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진이 차 문 앞에서 멈칫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송 회장이 우진을 돌아봤습니다. 너희 집. 이제 너희 집이 내 집이야. 내 집이 너희 집이고. 우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지가 우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어서 타. 우리 집 가자. 대형그룹 회장의 대저택. 높다란 철문이 열리고 차가 진입로를 천천히 올라갔어요. 드넓은 정원에 늦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은지가 차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 우리 똥강아지. 엄청 크다. 마음에 드니?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정원이 너무 크면 폐지가 많이 쌓이겠는데요? 송 회장이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우진도 어깨를 들썩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송 회장은 손을 저어 내보냈어요. 오늘은 됐어. 그리고 직접 밥솥에 쌀을 안쳤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였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잡아보는 냄비였지만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딱 한 번 배워뒀던 된장찌개 끓이는 법. 우진이 주방 문가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다가와 옆에 섰어요. 제가 도울까요? 됐어. 넌 앉아있어. 아버지. 왜? 감사합니다. 송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냄비만 저었습니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냄비에서 구수한 된장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가난하든 넉넉하든 따뜻한 밥상 앞에서는 사람이 다 같은 거였습니다. 작은 밥상 하나,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한 냄비, 밥 세 공기. 은지가 숟가락을 들며 두 눈을 반짝였어요. 할아버지가 끓였는데 맛있을까요? 먹어봐야 알지. 한술 뜬 은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래. 네. 우리 아빠 된장찌개랑 맛이 똑같아요. 그 말에 세 사람이 한꺼번에 멈췄어요. 우진이 한술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핏줄은 손맛도 같은 걸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은지는 따뜻한 침대에서 금방 잠들었어요. 우진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판잣집 창문으로는 고물상 불빛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드넓은 정원에 별이 가득했어요. 같은 하늘 아래인데 이렇게 다른 풍경이라니. 송 회장이 조용히 다가와 우진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창밖을 봤어요. 아버지, 응?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이 행복이 사라질까 무서워서요. 송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돼.
이제 실컷 행복해도 돼. 그 고생 다 했으니까. 우진은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조용히 들썩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우진의 어깨 위에 묵직하게 얹혔어요. 처음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는 손이었습니다. 30년 전 불길 속에서 끝내 닿지 못했던 그 손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공동묘지에서 은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저러다 죽겠다 싶었거든요. 그 마음 하나로 맨손을 뻗었고 그 손이 30년을 헤매던 할아버지의 손과 맞닿았습니다. 한 아이의 용기가 30년 동안 갈라진 가족을 한 밥상 앞에 불러 모은 겁니다. 세상에는 거창한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내 옆에 쓰러진 사람을 못 본 척 지나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곁에도 그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손, 오늘 꼭 한번 다시 잡아보세요. 살다 보면 지치는 날도 있지요. 남의 일에 나서기도 무섭고 도와줬다가 오히려 상처받은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 작은 손 하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마을길 사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